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이기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은 뇌종양이란 어떤 것인지, 그다음 뇌종양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잘 모르긴 하지만 뇌종양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원래 주제인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종양 하면 뇌에 생기는 모든 종양을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두개강내 종양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두개골이 있죠. 머리뼈 안에는 뇌가 있는데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뇌막이라고 하고요. 그걸 또 세분하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흔히 알고 있는 수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뇌에 생겨있는 수막, 그걸 뇌수막이라고 하고요. 거기 생긴 염증을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뇌막이 있고 그 막 안에 실제 뇌가 있습니다. 그걸 뇌실질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있고 뇌 안에 또 신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개골 안에 생기는 뇌막에 생기는 종양, 뇌실질에 생기는 종양, 뇌혈관에 생기는 종양, 뇌신경에 생기는 종양, 이것들을 모두 총칭해서 뇌종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뇌종양의 정의와 뇌종양의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뇌종양에는 악성종양이라는 것과 양성종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양성종양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음성종양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종양에는 악성종양, 양성종양. 악성종양은 뭐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지만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양성종양은 사마귀, 우리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 같은 단순 혹을 말합니다. 그리고 1차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발 부위, 그러니까 뇌에 생기는 1차 종양 그러면 뇌종양입니다. 그게 원발성 종양이고요. 폐에 생기는 1차 종양 그럼 폐에 생기는 원발성 종양을 말하는 거고요. 2차 종양은 그 원발성 종양, 1차 종양이 옮겨가서 다른 곳에 종양을 만드는 것을 2차 종양이라고 합니다. 흔히 다른 말로 전이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폐암이 뇌에 오면 똑같은 폐암 조직이긴 하지만 폐에 생긴 것은 1차 종양, 뇌에 생긴 것은 2차 종양 또는 전이성 종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발성 종양은 대부분 이렇게 한 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이성 종양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종양이 비슷한 모양으로 한 3, 4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전이성 종양을 먼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뇌에는 다른 부위에 없는 특수한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조직과. 그게 뇌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맑은 수돗물처럼 맑은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있는 곳을 뇌실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뇌실이라고 합니다. 뇌 안에 있는 방이죠. 이 뇌실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보일러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뇌하고 척수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뇌에 생긴 종양이 이 뇌척수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실로 들어가게 되면 뇌척수액을 따라서 이렇게 쭉 퍼지게 되죠. 그걸 저희가 시딩 또는 파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파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이라고 있는데요. 악성종양은 뇌 자체에 생긴 게 대부분, 뇌 자체에 생겼다고 무조건 다 악성종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뇌 자체에서 생겨 있고요. 양성종양은 이렇게 신경이나 뇌막에 생겨서 뇌를 누르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시 한두 번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선 종양을 제거하게 되면 이 눌려있던 뇌들이 다시 쭉 펴지게 됩니다. 뇌가 제자리로 다시 찾아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건 뇌와 함께 종양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양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뇌가 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만큼의 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모식화한 건데요. 이렇게 종양이 뇌 바깥에서, 뇌막에서 생기는 겁니다. 뇌가 있고, 여기 뇌막에 있으면, 막에서 생긴 종양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뇌를 누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이 눌렸던 뇌가 다시 펴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뇌 실질, 뇌 자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점점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면 뇌와 같이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외에 있다 그래서 축외 종양, 이거는 축 안에 있다 그래서 축내 종양, 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종양은 원발성 종양, 전이성 종양, 1차 종양, 2차 종양, 악성 종양, 양성 종양, 축내 종양, 축외 종양,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알고 보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악성 뇌종양이라고 부르지 뇌암이라고 사실은 크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직학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성 뇌종양, 흔히 말하는 뇌암에는 우리 말하는 병기,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처럼 유방에 암이 생겼어요. 이 암이 유방 안에만 있는지, 주위에 퍼져 있는지, 주위에 임파선까지 많이 갔는지, 아니면 전이가 돼서 뇌까지 갔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유방암 1기, 유방암 2기, 유방암 3기, 유방암 4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뇌종양은 여기 있는 이렇게 뇌종양이 얘가 조그맣고 또는 커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는 반대쪽 뇌까지 갔는지에 따라서 분류하지는 않고요. 얘를 조직을 띄어서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얼만큼 나쁜 조직으로 차 있느냐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성 뇌종양 4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는 뇌종양 1기야, 1등급이야, 3등급이야, 4등급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는 비슷한 형태의 종양이 있습니다. 위치는 좀 다르죠, 각각. 하지만 보면 병리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등급, 이 경우는 3등급, 이 경우는 4등급 악성 뇌종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비슷하지만 조직학적 진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치료도 완전히 달라지고 또한 예후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뇌종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확한 등급을 알아내는 것이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의 그 유병률이라고 하죠. 얼마큼 발생되고 어느 곳에 많이 생기는지, 어느 지역에 많이 생기는지 이런 뇌종양의 발생을 보는 것은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모든 이런 유병률은 다 미국이나 유럽 유병률을 저희가 따다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대한뇌종양학회에서 이 유병률 조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외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신경교정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면 수막종이라고 하는 양성종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하는 이것도 양성종양입니다. 많고 그 다음에 신경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성 종양은 이거는 원래 원발성 종양이 많이 생기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폐암, 유방암, 소화기암 순으로 뇌로 잘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악성 흑색종은 이건 좀 별다른 종양입니다. 이건 피부 종양인데 피부에 생기는 흑색종인데 이 피부에 생기는 흑색종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뇌로 잘 갑니다. 그래서 전체 유병률은 굉장히 낮지만 생겼다 그러면 뇌로 전이가 잘 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종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뇌암은 발생 원인 모른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밝혀진 몇몇 유전자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은 추정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폭이 떨어졌던 곳에 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도 보니까 뇌종양 환자도 많더라. 그러니까 방사선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바이러스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외상하고도 교과서적으로는 있다고 돼 있는데요. 아주 뭐 엄청나게 큰 외상을 말하는 거지 내가 지나가다 머리를 쿡 부딪혔는데 이게 뇌종양하고 관련이 있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재밌는 게 휴대전화기입니다. 휴대전화기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귀에다 많이 대고 있으면 청신경 초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이 휴대전화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실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성장 속도에는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게 얘가 휴대전화기가 청신경 초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2007년도에 WHO에서 뇌에 생기는 조직, 그 종양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한 120여 개를 이렇게 쭉 분류를 해서 어느 곳에 생기는지 어떤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조직 형태로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똑같은 종양이라도 어떤 종양은 치료가 되면 오래 살고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도 어떤 종양은 어떤 환자는 오래 사시고 어떤 환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 특성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악성 뇌종양인데요. 굉장히 예후가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교모세포종 환자 중에 5년 이상 생존하는 분이 한 10% 정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수술받고 치료받고 교모세포종인데요. 10년 이상 사시면 이게 옛날에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조직학적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예후가 안 좋은데 그런 환자들을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MGMT라고 하는 이거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어떤 사람한테는 많고 어떤 사람한테는 적고 이 MGMT라는 효소가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특성, 뇌종양의 분자 생물학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얼마 안 됐죠. 다시 뇌종양을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너무 분류를 세분화시켜 놓고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WHO에서 모든 뇌종양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양이다 라고 보고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병리에서 찾아보면 이 종양은 2등급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뇌종양을 분류할 때는 뇌종양의 조직학적 등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종양을 어떻게 진단하냐? 요즘은 간단합니다. 요즘은 MRI 찍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뭐가 있구나. 환자분 뇌종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 그 다음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학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학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뇌종양의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무슨 큰 혹이 생기면 당연히 뇌압이 올라가겠죠. 뇌압이 올라가면 생기는 증상이 두통과 구토입니다. 근데 머리 아프고 토한다고 이게 다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유두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아니고요.
우리 망막, 뇌압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눈에서 나오는 정맥으로 나오는 피가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거기 피가 이렇게 고여있게 됩니다. 점점. 그러면 망막이 이렇게 붓거든요. 시신경의 주위가. 그거를 유두부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환자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눈 안을 들여다보고 망막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종양 환자의 가장 많은 증상은 여기는 사이코모tor 리타데이션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 육체적 퇴행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잘 지내던 분인데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가족이 봤을 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성격도 좀 변한 것 같고 기억력도 떨어진 것 같고 길도 잘 못 찾는 것 같고 숫자도 계산 잘하던 사람이 잘 못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치매라고 하겠지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치매가 일찍 왔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머릿속에 뭐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 있듯이 성격 변화, 잘 잊어먹고 뭐 일상생활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잠을 오래 자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일 때. 그다음에 두통은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두통은 좀 특징적인 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숨을 원활하게 못 쉬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을 빨리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떨어지고 숨을 잘 빨리 안 쉬게도 이렇게 한참 있다 숨을 쉬게 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거든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됩니다. 혈관 확장이 생겨요. 그러면 가뜩이나 뇌 안에 뇌종양이 있어서 공간이 좁아갖고 자리 다툼을 막 하고 있는데요. 뇌압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혈관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 피가 뇌 안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뇌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깨죠. 그럼 막 토해요. 뇌압이 올라가니까. 그걸 저희가 모닝 헤드액이라고 합니다. 주로 자다가 깨거나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하루 종일 괜찮다가 저녁에 나는 저녁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뭐 오후 되면 아파요. 뭐 일 때문에 그렇든지 스트레스 때문에 뭐 다른 원인에 그다음에 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뭉치거나 긴장돼서 오는 그런 형태의 두통이겠죠. 그걸 먼저 의심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게 되면 뇌종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뇌전증은 옛날에 말하면 간질, 발작 이런 말입니다. 간질이란 말, 발작이라는 말이 너무 어감이 안 좋아서 뇌전증이라는 뇌전기가 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써서 뇌전증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 뇌는 각자 맡은 부위가 있습니다. 뇌가 전체가 통일돼서 한 가지 일을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 요거 옆에 있다 그래서 측두엽, 위에 있다 그래서 두정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사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원숭이 가지고 이렇게 뇌에다가 뇌를 노출시켜 놓은 다음에 머리뼈를 떼고 참 뭐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그리고 요즘 했으면 못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옛날에 한 거니까요. 원숭이 머리뼈를 떼놓고 뇌를 노출시켜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자극을 줬어요. 여기다 자극을 주니까 말을 못하고요. 여기다가 자극을 주니까 반대쪽 팔다리를 못 쓰고 여기다 자극을 주니까 감각을 못 느끼고 여기다 자극을 주니까 듣지를 못하고 여기다 자극을 주니까 보지를 못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보면 각자 맡은 자리마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종양이 여기 생기면 말을 못하고 종양이 여기 생기면 듣지를 못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시신경이 가는 위치에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기 생기면 보지를 못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환자가 저런 증상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의사가 환자를 보죠. 여기 보시면 의사가 환자 보고 손 앞으로 내밀고 한쪽 손은 코에다 갖다 대고 의사도 자기 코에 댔잖아요. 그리고 서로 손가락을 다시 짚어보는 뭐 이런, 그다음에 두들겨도 보고요. 환자 앞에 서서 손을 움직여 보기도 하고 환자의 몸을 긁어보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종양이겠구나 또는 뇌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아까 좀 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MRI라 그래서 머리 전체를 찍는 것도 있지만요. 아주 한 부분만 저희가 특징적으로 보기 위해서 찍는 MRI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만 보는 MRI가 있고요. 눈만 보는 MRI가 있고 뇌하수체만 보는 MRI가 있거든요. 그러면 MRI도 뇌혈관을 보는 MRI가 있고 뇌 종양을 보기 위한 MRI가 있고 신경 경로를 보는 MRI가 있고요. 그러니까 MRI 통 속에 들어가서 찍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MRI가 아니고 저희가 뭐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위의 MRI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CT나 MRI, 혈관 조영술 또는 PET-CT 같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영상학적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CT입니다. 보시다시피 하얀 거랑 안에 까만 거, 이거만 잘 보이죠? 그래서 CT는 주로 뼈를 잘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출혈 또는 석회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진단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예전엔 굉장히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외상, 뭐 다쳤을 때는 CT로 충분히 골절이나 출혈을 진단할 수 있지만 종양에 대한 검사는 굉장히 어렵다. CT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입니다. 아까와 같은 병변이거든요. 여기 뭐가 이만한 게 있어 보이잖아요. MRI를 찍으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MRI도 여기 보면 T2, T1, T1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MRI를 찍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조영제라고 하는 조영제를 집어넣고 찍으면 이렇게 안 보이던 병변이 종양이 이렇게 하얗게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확산 MRI 또는 관류 MRI라는 걸 찍거든요. 관류라는 거는 피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 이렇게 피가 많이 가면 빨갛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확산 MRI는 이 종양의 성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다음에 피가, 밑에 것처럼 피가 잘 가냐, 못 가냐도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MRI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확산 MRI, 관류 MRI, T1 MRI, T2 MRI 이런 다양한 형태의 MRI를 찍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 조영제가 잘 들어가고, 뭐, 관류가 잘 되고, 확산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건 등급이 높은 그런 형태의 종양이겠구나. 뭐, 그렇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텐서 MRI라고 하는 건데요. 텐서 MRI.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색깔별로 막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사람 뇌에는 이렇게 신경 다발들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MRI로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종양입니다. 종양. 근데 여기가 운동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 종양이 운동 영역에 생겼는데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운동 영역에서 나오는 운동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수술하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에 환자의 장애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대부분의 운동신경들은 종양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종양 뒤쪽으로 운동신경이 내려가니까 종양 뒤쪽은 뭐 수술할 때 조금 남겨놓든지 아니면 더 주의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집어넣고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 모양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 종양이 있으면 이렇게 혈관에서 종양으로 가는 이상 혈관들을 미리 알 수 있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혈관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처럼요. 근데 위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정상적인 혈관이나 신경의 위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종양 때문에 이 친구들이 멀리 가 있으면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신경 손상이나 혈관 손상을 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심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혈관이나 신경이 어느 위치로 어느 정도 옮겨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하기 전에 혈관을 차단해서 피가 좀 덜 나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검사고요. 자기공명 분간법이라는 이것도 MRI의 일종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는 뇌 안에 성분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악성 종양 등급에 따라서 이 성분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이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찍은 여러 가지 MRI하고 이런 자기공명 분간법을 사용한 MRI 가지고 이게 염증인지 이게 종양인지 종양이라면 고등급인지 저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기능 MRI는 많이 하는 MRI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리 인체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단백질, 그다음에 포도당, 그다음에 지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우리 몸이. 제가 이렇게 손 움직이는 것도 다 그런 거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사람 뇌는 그 중에 한 가지 포도당만 씁니다. 포도당. 나머지는 안 쓰거든요. 그 포도당을 쓰기 때문에 포도당을 주고 말을 시키면 그리고 MRI를 찍어보면 말하는 부위에 기능이 거기 일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서 포도당 사용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불빛을 막 비치면 후두부의 시각 영역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고요. MRI를 찍는 동안 손가락을 움직이라 그러면 뇌에서 손가락 움직이는 부위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종양이 저희가 봤을 때 말하는 부위에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이 그 부위에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수술 전에 미리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기능 MR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MRI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MRI 찍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찍으신 걸 텐데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특히 종양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MRI를 촬영해 보기도 합니다. 해봐야만 합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요. 펫CT라고 하는 겁니다. 뇌종양 환자는 이 펫CT를 많이 안 찍는데 폐암이나 유방암 이런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 환자들은 펫CT를 자주 찍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펫CT도 사실은 글루코스를 포도당을 이용한 건 당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뇌 자체가 당을 사용하니까요. 이 당이 들어가면 뇌가 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병변이 있는지 감별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인체의 다른 부위는 이 당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집어넣어서 거기 암세포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노랗게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테이크라고 그러는데 거기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cm 정도 크기의 암이 우리 몸에 뇌를 제외한 다른 곳에 있으면 이 펫CT를 찍으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뇌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찍는 방법을 좀 변형하면 여기 보시면 뇌 MRI에 플레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기법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만큼이 다 병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조직 검사를 해야 이거 다툴 수는 없으니까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결정할 때 PET-CT를 찍어봤더니 이 중에 요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활성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보다 요 부위가 더 등급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조직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하거나 진단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뇌종양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뇌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의 치료는 현재 사용되는 치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수술, 방사선, 약물요법.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이 세 가지를 수술해서 잘 되면 수술로 끝나는 거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방사선요법이나 약물요법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생각이 되면 방사선요법을 하고 추가로 약물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약물요법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 치료, 그다음 줄기세포 치료, 면역 치료,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면역 치료 요법들이 많이 좀 개발이 돼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고열요법, 그다음에 자기장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악성 뇌종양 치료 중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BNCT라고 하는 중소 중성자 포획 치료라고 하는 치료,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치료하면 표준 치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전 세계 어딜 가든 당신은 이 병이니까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표준 치료가 있는데요. 그 표준 치료는 수술, 방사선,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종양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종양이 있다고 다 떼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성종양이든 악성종양이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술을 할 건지 방사선을 할 건지 약물 치료를 할 건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써놨지만 경과관찰이라는 거를 저희가 치료라는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경과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완치를 할 거냐? 아니면 증상만 일부 완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양성종양이냐 악성종양이냐, 완치를 할 거냐, 증상만 완화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의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삶의 질입니다. 이 삶의 질을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 건지를 다음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MRI에 여기 좀 하얗게 보이는 이게 종양인데요. 이거는 뇌 안에 보시면 뇌 한복판이잖아요. 여기 해면 정맥동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 생긴 뇌 수막종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뇌에 있는 막 중에 수막이라는 막에서 생긴 종양이고요. 이거는 암 아닙니다. 이거는 양성종양이거든요. 대부분이. 뇌수막종도 악성 뇌수막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암 취급을 하긴 하지만 뇌수막종은 대부분은 양성종양이거든요. 그러면 종양이 있다고 그럼 무조건 얘를 치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여기 해면 정맥동이라고 하는 곳으로는 눈으로 가는 신경들이, 눈동자 움직이는 신경들이 여기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병이 생기면 눈동자 움직이는데 장애가 생겨요. 눈동자 움직이는데 장애가 생기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게 됩니다. 복시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치료를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비둬서는 안 좋아질 테니까 수술을 하든 뭐 방사선을 하든 저희가 뭔가 손을 대야 되는 거고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종양이 있지만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얘가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 커지는 거를 보고 또는 증상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증상이 생기면 더 어려울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방사선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수술을 먼저 권유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치료는 종양의 위치, 병리 상태뿐 아니라 환자의 임상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의 경우 한번 보시죠. 종양이 똑같은 전두엽인데 하나는 좀 앞에 있고 하나는 좀 뒤에 있거든요. 위에. 여기는 사실은 크게 기능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수술하고 나도. 근데 여기는 수술을 하고 나면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운동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단지 조직만 뛸 건지 아니면 가능하면 종양을 다 제거할 건지는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크게 머리뼈를 떼고 종양을 떼는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이 있고요.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가능하면 적게 째고 거기다 내시경을 집어넣고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안은 또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입원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째는 부위가 적기 때문에 환자분이 빨리 퇴원할 수 있고 입원 기간이 적고 그다음에 수술 부위가 적어서 고통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뇌정의적 수술이라고 해서 뇌에 구멍만 내 가지고요. 머리뼈에 구멍만 내서 뇌에다가 굵은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떼내든지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그런 형태의 수술이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암의 수술은요. 근치적 종양 절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유방암이 여기 유방에 생겼잖아요. 암은 요만해요. 하지만 수술은 한쪽 유방을 이렇게 다 절제를 합니다.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위인데요. 거기에 암이 이렇게 있으면 적어도 이만큼의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이거를 뿌리째 뽑는다 그래서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뇌수막종처럼 양성종양 그냥 이렇게 떼면 되는데 이거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악성 뇌종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이 정도니까 이만큼을 뗄 수도 있는데 이런 다른 암 수술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 한 이만큼을 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떼면 뗄 수는 있어요. 수술은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환자가 말을 못하고 팔다리 못 쓰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은 수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뇌종양 수술에서는 근치적 절제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말이 가능한 많이 안전하게 떼는 겁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부위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위는 접근은 쉬운데 떼고 나면 팔다리를 못 쓰는 운동 영역이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종양의 크기가 얼마나인지에 따라서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뇌종양 수술할 때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최신화된 기계들을 사용해서 수술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안전하게 많이 떼기 위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요. 뇌 수술할 때 이 종양의 위치를 쫓아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술하다가 여기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 스승님인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환자 수술하는 뇌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내비게이션이라 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사용해서 수술하고요. 가끔은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방 안에서 초음파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맨눈으로 수술하지 않고 고배율의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부위가 기능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뇌파 검사, 유발전이 검사 또는 거기 혈관이 지나가면 혈관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플러라는 것도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뇌 지도화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26, 25, 24. 그 다음에 이게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대고 뇌에다 자극을 줘요. 그리고 여기 번호를 쭉 붙여놔요. 그러면 26번, 25번은 말하는 부위, 30번, 35번은 팔다리 움직이는 부위. 그러면 이 부위는 주의하고 나머지 부위를 있는 종양을 제거하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장애를 주면서 최대한으로 종양을 많이 띄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나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적 경우에요. 이게 이제 종양이거든요. 저희가 수술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현미경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리고 종양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보이게 돼요.
이 5알라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을 수술 전에 환자한테 보통 4시간 전에 이제 복용을 시키고요. 들어가서 수술하게 되면 이게 종양과 종양 아닌 것을 그렇다고 100%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위에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약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미경 모드를 조절해서 보게 되면 종양을 쉽게 구분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개 병원에 있는데요. 수술방 안에 MRI가 있습니다. 또는 CT가 있어서 수술 후에 수술실 안에서 MRI나 CT를 체크해서 종양이 남아있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건 각성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일부 몇 개 안 되는 몇몇 그런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는 수술 방법인데 전신 마취를 했다가 보통 전신 마취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입이 그대로 있잖아요. 보통 이제 마취하기 위해서는 기관 삽관이라 그래서 여기다 관을 집어넣는데 이런 경우는 정맥 마취만 시켜서 환자가 의식이 없게 만든 다음에 두개골을 열고 꼭 필요한 부위가 있으면 다시 깨웁니다, 환자를. 그럼 이렇게 의사랑 얘기하면서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뭐 그리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부위를 지금 수술하고 있는데 또는 손가락 움직이는 부위를 수술하고 있는데 그쪽 부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자를 깨워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큰 종양도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큰 뇌 자체에 생긴 종양에서 뇌를 떼낼 때도 종양을 떼낼 때도 주위 뇌를 최소한 다치게 하면서 종양을 다 이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소화종양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하죠. 이게 한 가지 그냥 들어가서 맨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그런 다양한 도구와 기구들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내시경 수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환자는 여기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수술하는 분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환자 안 보고 있죠.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하게 되고요.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환자의 뇌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뇌 안에 머리뼈를 제거하고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 지금 내시경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코를 통해서 수술한다는 건 알고 오시는데 코 수술을 하시는 줄 알고 와요.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데 들어가긴 코로 들어가지만 수술은 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 바닥 부위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뇌를 윗부분을 떼고 들어간다면 이 부위의 머리뼈를 떼고 이렇게 뇌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시경을 이용하면 여기까지 내시경을 집어넣고 여기 있는 머리뼈를 제거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눈, 안와, 눈, 여기 보면 이제 안구 해서 눈이 있겠죠. 그래서 머리뼈하고 눈, 그 안구 사이로 내시경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 종양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은 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와를 통한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뇌 정의적 수술은 사람 머리에다 이런 새로 만든 틀을 씌우고 난 다음에 이제 CT나 MRI를 찍으면 저희가 좌표를 딱 정하면요.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정확하게 여기를 찔러서 여기서 뭔가를 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뇌 안으로 들어갈수록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어느 방향에서 찌르든지 내가 정한 목표로 정확하게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운동 영역이나 말하는 영역을 피해서 관을 집어넣어서 조직을 떼어내거나 이런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물질을 빼내거나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뇌 정의 수술이라고 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잘 안 되는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뇌 안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하고 혈관하고 벽이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다른 몸으로는 잘 들어가는데요. 뇌 안으로는 약이 투입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약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것 중에 이제 양성 뇌종양 중엔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주분비 호르몬이 많이 나오든지 말단 비대증이라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병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몇몇 약들을 쓰고 있고요. 악성 뇌종양은 정말 제한 아주 몇 개 안 되는 종양에서만 약을 씁니다. 특히 원발성 중추 신경 림프종이라고 하는 림프종이 있는데요. 이 림프종이 원래 이제 온몸에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발성이라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다른 데는 아니고 뇌에만 생기는, 뇌를 포함해서 이제 척추, 눈, 요 부위에만 생기는 림프종이 있어요. 이걸 원발성 중추신경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쓰는 약 또는 뇌종양 중에 많은 교종이 있는데 그중에 핍지교종인 경우에만 이런 약들을 쓰고요. 그렇지 않고는 알려진 약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많이 알려진 약 중에 하나가 테모졸로마이드라고 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제 교모세포종 환자 제일 아까 등급이 나쁘다고 하는 4등급 악성 뇌종양입니다. 교모세포종 환자한테 방사선 치료하면서 같이 테모졸로마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테모졸로마이드를 쓴 환자하고 방사선만 하고 본 환자를 비교했더니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걸 이제 보고가 돼서 현재로는 교모세포종 환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테모졸로마이드를 같이 42일, 6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6개월간 6사이클에 추가적인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하는 게 이제 표준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성 종양인데 MGMT라고 하는 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예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형태의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종양에 비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뇌종양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에는 뇌 전체를 쏘는 전내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세기를 변조해서 조절해서 쏘는 방사선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을 한 번에 많이 주는데 종양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쏘는 그런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걸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표준요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성자 치료하고 중입자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과거에는 이렇게 머리에다 틀을 쓰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틀은 쓰지 않고 마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종양에만 이렇게 다량의 방사선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칼로 종양의 모양을 오려내듯이 그런 식으로 쏜다 그래서 이 기구 이름도 나이프가 붙은 게 많습니다.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이런 기구들이 다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제가 있는 인천의 길병원에는 노발리스라고 하는 방사선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기구를 사용해서 방사선을 하루에 다량의 방사선을 종양에 조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방사선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방사선을 쏘면 이렇게 종양에만 방사선이 들어가게 쏘게 되고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예를 들자면 방사선이 이렇게 세 군데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방사선이 나올 때 여기는 가운데 부위의 방사선 양을 조절하고 적게 나오게 여기는 왼쪽이 적게 나오게 하고 이쪽이 오른쪽이 적게 나오게 하면 방사선을 이런 모양으로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로 보이는 게 예를 들자면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다. 예를 들자면 시신경이다. 이렇게 방사선을 쓰게 되면 이 시신경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받고 눈이 안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사선을 쓰게 되면 시신경을 보호하면서 방사선을 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하고요. 이걸 한 번에 하게 되면 세기조절 방사선 수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사선 수술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종양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이성 종양인데요. 방사선 수술하고 이렇게 잘 치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국소 뇌종양 치료라고 해서 항암제를 이렇게 머리뼈를 열고 그 안에다 이렇게 놓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글리아델 웨이퍼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항암제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얘를 종양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서 항암제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한 달 동안 나와서 종양을 죽이거나 남아있는 종양을 죽이거나 재발을 방지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고가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암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분자 유전자를 이용한 그런 약물들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뇌종양에는 지금 확실하게 이 약은 뇌종양에 잘 듣는다 이렇게 알려진 약은 없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 머리에 뭔가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안 보이는데 등에는 자기장이 발생되는 백을 하나 메고 있는 겁니다. 자기장 우리 MRI 찍을 때 그 자기장 나오잖아요. 여기 자기장 발생 장치를 등에다 메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자기장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머리에 자기장이 발생이 되면 이 안에 있는 종양이 사멸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FDA 이미 승인을 받았고 교모세포종 환자한테 쓸 수 있는 그런 튜머 트리팅 필드라고 TTF라고 하는 그런 기계인데요. 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제가 들어온 곳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있는 가천대 길병원하고 국립암센터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저희가 다학제로 지금 임상 시험을 이제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 붕소라는 약물을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중성자라고 하는 방사선을 쏘게 되면 붕소가 들어가 있는 암세포만 중성자가 가서 타겟을 해서 종양을 없애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과거부터 해왔던 거긴 한데요. 이제 약물이랑 중성자가 개발이 되면서 기기가 개발이 되면서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치료 기계입니다. 이게 아마 잘 되면 모든 고형암, 뭐 다른 암에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좀 전문적인 용어를 좀 덜 써가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960년대 서울이고요. 2010년 현재 서울입니다. 이 당시에 실제 1960년대 이 당시에 뇌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으로 머리뼈를 뚫는 이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제가 레전트 할 때만 해도 이런 도구를 썼어요. 지금은 이렇게 머리뼈 여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내비게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 저희 IT 발전하듯이 수술실 안에서 최첨단 기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신경외과 수술실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MRI부터 모든 내시경 아주 고도화된 기술들이 다 수술과 접목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뇌종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